안녕하세요. 류튜브 학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주제통합 4강, 형벌의 정당화 이론, 본문 분석 및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익숙해지셨겠지만 하나의 주제에 여러 편의 글을 엮어서 읽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EBS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학력평가 등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지는 교재이기 때문에 두 편을 초과하는 글을 엮어서 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면 상당히 짧은 글 두 편이 엮여 있을 것이다. 또 많이 어려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분량이 짧기 때문에 좀 다양한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면 문제 출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서 재화나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등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규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정의항이 존재합니다. 정의되어야 하는 대상이 존재하고요. 이 대상을 A라고 했을 때 종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정의항이 속해 있는 부분, 더 큰 집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의 종 차이라고 하는 이 종 안에서도 이 피정의항이 가지는 어떤 특징을 사이에 넣어서 이 피정의항의 의미를,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방식이 사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주체로 만약에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서 누구로부터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재화나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등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재화,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규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 위반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위반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자 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형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정의라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택지 단골 손님이기는 합니다. 선택지 단골이기는 하지만요. 틀린 선택지로 구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맞는 선택지로 포함이 될 확률이 높은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형벌은 법 규범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이 부분을 만약에 무엇으로 바꾸면 개인적 대응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이라고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살짝 못 알아듣게 사적이라고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많은 법학자들이 이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언급이 되었다면요. 이 아랫부분에서는 이 노력의 과정과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 응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응보주의 형벌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땡땡론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느냐?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보주의 형벌론 외에도 다른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 이론들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시면은 행위자가 과거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점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라던가 아니면은 미래 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다른 시점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다른 조건 없이도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 행위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을 만약에 선택지에서 언급을 한다면은 그 부분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응부주의 형벌론에서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자, 이 표현 자체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벌에 의해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짝 미리 언급을 해드려 본다면은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파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 아래에 보시면 응분을 근거 짓는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만약에 출제하시는 뭐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연계되어서 수능에 출제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약간 교차해서 선택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예상 문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의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제 수업을 여러 번 들으셨으면 이 그런데와 같이 체크해둬야 되는 다른 접속사들 알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와 짝은 그렇지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지만 이 나올 경우에 이 네 개의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이 뒤쪽이 출제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등은 형벌의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다고 여긴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벌의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는 특수 조건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이 부분 100% 선택지로 만들어진다. 100%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윗부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만약에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출제가 될 것이고, 내신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선택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단독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사실을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이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것이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자, 악한 마음과 연결되는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보면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악한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00% 출제한다라고 한 부분은 왜 이 부분에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느냐? 악한 마음, 즉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지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 응보주의 형벌론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이론에서는 이 부분을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이렇게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면 응분을 근거 짓는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히 정당화된다. 그럼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뭐로 바꾼다면 해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전통적 응보론자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출제자의 입장에서 잘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전통적 응보론자라고 일부러 전통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요. 이 전통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약간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들어간 응보론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응보론자들을 찾아서 전통적 응보론자와 비교 대조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내세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셨죠. 그럼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반드시 이 시정적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시정적 정의는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어떤 표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냐면은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 이것이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상태, 깨졌다, 회복, 이것을 정의라고 본다. 이게 시정적 정의다.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또는 독서 지문을 읽으실 때는 단기 기억력을 살리셔서 딱 짧은 시간 속에 그 글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해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까먹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기억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어 중심으로, 핵심 단어 중심으로 얘랑 얘가 짝이었지 하는 방식으로 좀 맞춰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앞문장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 뒤에 문장을 덧붙인 것으로 보이고요.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회복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응보론자들의 의견이구나. 그래서 정의로운 상태 깨졌다, 회복시킨다, 전통적 응보론자, 시정적 정의,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좀 연결시켜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 응보론자라 평가받는 플라톤에 따르면,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신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철학자, 더 이상의 전문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전문가, 철학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EBS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게 되냐면 뒤쪽에서 롤수와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 전체에서는 더 이상의 철학자나 전문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신다면은, 만약에 나에서 전문가나 철학자를 언급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인용했다, 언급했다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이거 바로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플라톤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사회적이라든가 다른 땡땡적으로 바뀌면은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인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죄에 의해 이런 상태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행위자의 인격을 본래의 균형적인 상태, 곧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는 것이다. 자, 죄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또 표시해 두셔야 되고요.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실체로서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 솔직히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해놨냐면요. 이 부분은 그냥 밑줄만 쳐놨어요. 어떻게 밑줄을 쳐냈냐면 죄를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실체로서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하기 어렵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읽으실 때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꼭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말 꼬아서 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철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표현을 봤을 때 100%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누구라도 국어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를 해서, 만약에 나중에 플라톤이 나온다? 그 플라톤이 왜 공감받기 어려우냐? 플라톤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으로 돌아오셔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지, 여기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해할 거야, 나는 꼭 이해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똑같이 선택지에 옮겨 쓴다 하더라도 출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제가 체크 다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대가 나오고 있죠. 그럼 아까 누가 나왔느냐? 누구랑 비교해 놔야 되느냐? 전통적 응보주의자들, 응보주의자들과 비교를 해놔야 되겠죠. 이 전통적 응보주의자들 누구? 플라톤이 대표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회복적 응보주의라 부르는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억제하는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하는데, 자,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나왔고요. 이전에 플라톤은 행위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평등, 자기 욕구, 일정 정도씩 억제, 부담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억제, 부담, 일정 정도, 자기 욕구, 서로 평등, 사회 구성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단어들이 누구랑 연결되면 플라톤이나 전통적 응보주의자들과 연결이 된다면 그 선택지는 틀렸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반자는 이런 부담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담이라든가 자기 욕구라든가 이런 단어를 앞에 나온 전통주의자들과 연결시키지 마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형벌은 이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함으로써 그에 의해 초래된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 현대적 응보주의자들, 회복적 응보주의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자와 달리,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은 100% 출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훨씬 더 출제가 잘 된다. 왜냐하면 비교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해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의존해서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누구랑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되냐면 얘는 오로지 플라톤, 얘는 오로지 전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만약에 다른 애랑 엮인다? 그럼 틀린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 자, 국한이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를 잘 모르신다면 한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한자를 제한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상태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한 또는 국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랑 연결시켜야 된다? 회복적 응보주의자와 반드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핵심?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선택지로 낼 확률이 높다. 근데 이것은 누구랑 관련된 것이냐? 회복적 응보주의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전통적 응보론자들과 관련을 시키면 틀린 선택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였다. 그럼 이제 나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형벌과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입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크게 과거지향적 입장과 미래지향적 입장으로 나뉜다. 자, 과거지향적 입장 밑줄 치시고 미래지향적 입장 밑줄 치신 다음에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요. 저는 항상 어떤 걸 먼저 하냐면은 그러면 이 글에서 과거지향적 입장을 먼저 찾아요. 그랬을 때 바로 뒤에 나오죠. 그러면 어디서 또 찾아야 되냐면 미래지향적 입장을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 반면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 이후에는 미래지향적 입장만 나올 것이다. 입장에 대한 얘기의 비중이 아주 많을 것이다. 거의 100%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과거지향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예정이었다면은 이 미래지향적 입장에 대한 얘기가 이 문단에서부터 시작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바로 끊어버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앞쪽과 이 뒤쪽은 약간 경계선을 분명하게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이 다음 문단에서, 자, 이 문단 첫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문단 첫 단어가 과거로 시작하는 단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과거 지향적 입장과 미래 지향적 입장이 1대1로 서술이 되는 글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 입장이 이 글의 핵심 부분이고 앞으로 전개는 미래 지향적 입장에 대한 내용만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과거 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서 주로 찾으며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부수적으로만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보시면은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지로 만들 확률도 높다라고 봐야 돼요. 왜 출제 확률이 높으냐?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글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 때에 문제 푸는데 글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디에 기대느냐? 여러분들의 상식에 기대죠.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지 마세요. 글에 나온 정보를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고 한다. 미래의 결과. 이런 입장의 형벌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이다. 새로운 땡땡론이 나왔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응보론자들과 비교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한다. 자, 그럼 문제 낼 때 만약에 요거 두 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행복과 같은 목적,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 그리고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같은 얘기죠. 요거 두 개는 묶어서 같은 얘기면은 요거 두 개를 바꾸거나 요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바꿔서 선택지로 만들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게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신에서 전통적으로 선택지 만드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다른 요소들이 다르다면은 또 다른 결론이 나와야만 돼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자, 궁극적 가치라고 했죠? 이걸 만약에 수단적 가치라고 바꾸면은 여러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하시라고 변형 문제에 내놨으니까요. 꼭 문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죠. 따라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해 형벌도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자, 공리의 원칙에 의거해 형벌 또한 전체의 가치의 총량을 크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전체의 가치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에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선택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냐면 사실은 현대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은 거는 모든 것을 다 따져보는 거죠. 근데 그 이외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것을 오히려 부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이라고 하면은 뭔가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게 보실 확률이 있는데 이것 또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공리주의 형벌론은 좀 극단적이다. 얘도 거부하고 얘도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택지를 만들었을 때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형벌이 정말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질문 사용하고 있죠. 아예 표현법적으로도 질문을 사용한 건 처음이지만 앞부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에서도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질문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그 사회 내의 각 구성원들이나 각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형벌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 그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총량을 크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이미 전제로 깔고 있어요. 형벌 제도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되는 것이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다. 그럼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다? 특별 예방 찾으시고 그 다음 찾으셔야 되는 거 일반 예방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각각의 뜻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예방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인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인해서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고 일반 예방이란 형벌이 범죄자 이외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 그럼 쭉 읽었을 때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보시면은 그러면은 특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크로스, 교차해서 선택지를 만든다면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고 이 부분 연습하시라고 선택지로 만들어서 변형 문제 출제해 놨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은 어디라고 보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분부터예요. 여기부터 이까지가 출제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형벌이 어떤 전체의 총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만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형벌이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의 총량을 높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사실 일반적이고 좀 다들 아는 앞부분을 읽었다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좀 더 특수한 내용은 어디냐? 이 부분이거든요.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 문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형벌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지 않은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한다. 여러분의 상식에는 어긋나죠. 여러분의 상식을 믿지 말라. 상식 믿지 마세요. 글에 나온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부정의한 방식도 긍정하는구나. 공리주의는 아까 극단적이라고 했죠. 예컨대 예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방을 위해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가혹한 일벌백계식 처벌, 연좌제에 의한 처벌,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등도 정당화된다. 아까 제가 이런 체크 표시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어디였죠? 앞부분에서 전통주의적인 부분에서 뭔가 예외를 제시를 했었죠. 그 부분이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EBS에서 엮어서 출제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반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정의에 어긋난다. 한계를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쪽이 다 가와 나가 모두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EBS가 엮어서 출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판을 보시면서 어디에서 출제가 추가로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판인데요. 가와 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를 출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글 단위의 어떤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서술상의 특징 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정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질문 사용하는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예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엮으면 서술상의 특징도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사용하거나 예시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지금 이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정의나 질문, 예시, 비교 대조를 묻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 하나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은 나에 비해서는 가 부분이 조금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만약에 저라면은 응보주의 형벌론 이 부분에서 출제 하나 따로 하고요.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응보주의 중에서도 전통적 응보주의와 현대적 응보주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엮어서 비교되는 좋아하는 문제를 하나 출제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리주의 형벌로는 좀 굵직굵직하게 출제를 할 수 있는 선택지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하나를 묶어서 단독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형 문제 출제한 부분에서는 EBS에서 제시했던 추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출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한 개, 그 다음에 문제점을 뒤에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한 정당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통점이 아니라면 차이점을 보셔야 될 거예요. 1번, 가는 형벌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언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날리셔야 되고요. 나는 형벌이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는 나와 달리 형벌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당대의 시대상과 연관 지은 부분도 없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입장의 형벌과는 지진 사상가. 자, 사상가는 어디 나왔다? 가에서 나왔다. 가와 나는 모두 형벌의 정당화 이론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인 사례.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사회적 배경 설명한 바 없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가와 나는 모두 형벌을 정당화하는 이론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 후 각각 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출제하신 분이 어떻게 출제를 했었을 것 같냐면 이 5번 선택지를 먼저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 만드시느라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사상가 부분, 플라톤 부분을 굳이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5번 선택지를 좀 잘 기억하시고 내신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분명하게 기억했던 부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응보주의 형벌로는 과거지향적 입장을 지닌 형벌의 정당화 이론에 해당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나에서 이제 미래지향적 입장과 이제 선을 긋는 과정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이 이런 과거지향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죠. 회복적 응보주의는 형벌을 통한 정의 실현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한계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형벌을 통해 미래의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자, 미래의 범죄 예방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1번이랑 3번을 연결지어서 이게 똑같은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4번 전통적 응보주의는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5번 보시면은 공리주의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정당할 수 있다. 자,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었죠. 그래서 5번도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4번이다 라고 가는 게 조금 안전한 접근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4번을 다시 읽어보시면 전통적 응보주의는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부분이 나왔었죠. 뭐냐면은 개인 부분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기 위해서 출제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파악을 했다면은 4번도 좀 쉽게 걸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출제자가 좀 잘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응보주의 형벌론, 회복적 응보주의, 공리주의 형벌론, 전통적 응보주의, 그 다음 공리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가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 두 개는 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선택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출제를 잘 하셨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 복습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과 니은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를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가고 얘는 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그렇게 해야 이후에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미래를 고민하는구나. 촉법소년은 B 보시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쭉 나와 있는데 법은 이들의 무지에 의해 자 무지 그리고 실수 나왔던 거 가였죠. 그 다음에 형벌을 면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폭풍우를 만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언급됐냐면 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맞게 짝지어진 것은 5번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미래냐 과거냐 그리고 핵심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아마 해설지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신에서
연계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출제를 하신다고 이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지금 이 보기는 거의 사용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보기는 거의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보기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내가 그 시간에 판단 못하겠다라고 하면 해설지랑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준으로 어느 입장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서 내신 시험을 치르셔야 돼요.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롤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보기를 보지 않고 문제 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대를 기준으로 전부 다 끊으세요. 이 기준으로 끊으신 다음에 뒷부분이 맞는 내용인지를 판단해 볼게요. 공리주의적 형벌론자의 유사한 입장 모르겠고요. 이건 좀 이따 읽어야 될 것 같고. 보시면은 뭐 예를 보면은 이 앞부분에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잡으면은 같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앞부분 읽어보시면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제 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보주의 형벌론자 맞는 얘기고요. 루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총량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 형벌론자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루스는 형벌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은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한 회복적 응보론자. 자,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 죄를 해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맞습니까?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해소할 수 있다고 가정한 회복적 응보론자들과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만약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은 이게 다른 입장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같은 입장이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5번까지 보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룰스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분배라고 하는 단어 나왔고요. 형벌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는데 이 점은 시정적 정의의 실현으로 형벌을 정당한 정통적 음보론자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게 뭐냐면은 회복적 정도는 나와야 되죠. 왜냐면 분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보시면은 뭐냐면은 요 보기 내용상으로도 이 롤스 부분도 틀렸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와 앞을 짝지어 봤을 때도 이미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걸러내실 수 있는 데는 보기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용으로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잘 짝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접근한 것처럼 이렇게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통합 네 번째 지문을 함께 보았고요. 5번 문제는 보지 않는 게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용으로도 사실 연계되기가 어렵고 수능에도 연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해설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변형 문제, 네 문제 시험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신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튜브 학당의 류 선생이었습니다.